네, 지금부터 제11차 모교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협력과장 이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항아리형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그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교대화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발언자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염에 대비하여 사용하신 마이크는 커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간담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발제와 질의응답, 2부에서는 참석자 간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1부는 총리실 페이스북, KTV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질문과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실시간 댓글을 직접 태블릿 PC로 보실 예정이오니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의 발제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이신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께서 항아리형 경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께서 GBC 변화와 소재 부품 장비 히든 챔피언 키우기라는 주제로 발제하시겠습니다. 2개의 발제가 모두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제에 앞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모교대화가 11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대전환 항아리형 경제로의 중심 이동입니다. 이제 항아리형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쎄요, 이게 뭐 경제 원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우리 경제 구조를 보면 과거에 호리병처럼 생겼다. 대기업은 숫자가 적고 중소기업은 숫자가 많은데 그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견기업이 아직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호리병처럼 되어 있는 것을 항아리처럼 좀 배가 불룩한, 그러니까 강소 중견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로 가야,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다는 주장을 제가 한 15년 전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도 개념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산업자원부에 제가 있으면서 중견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을 돌이켜 보면 그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소수의 대기업 집단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 낙수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경제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성장판이 닫힌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었죠. 저도 그래서 그런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우리 산업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아리형 경제를 주장한 것은 우리가 낙수 효과보다는 분수 효과에 기초해서 산업 구조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죠. 이 충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항아리형 경제 구조가 절실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는 그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외부 충격을 극복하는 데는 소수의 대기업만으로는 안 되고
다수의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또 중견기업이 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위험도 분산되고 또 그 허리가 튼튼한 경제 구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영선 장관이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부에서는 그 유니콘 프로젝트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한 중견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기 유니콘도 키우고 또 많은 잠재력 있는 그 기업들을 유니콘으로 키우고 또 이제 더 나가면 데카콘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GVC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코로나19 이후에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의 자립과 발전이 절대 중요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물론 중소기업도 매우 중요하고 중소기업 기반이 있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코로나19로 그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도 더욱 앞당겨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더욱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견 강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무대를 꼭 만들어 줘야 되겠다. 넷째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기업이 늘어나야 재정이 지나치게 팽창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아리형 경제는 경제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양극단의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문화와 관행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아리형 경제 정책을 넘어서 항아리형 사회 구조 담론으로까지 확장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가 제가 이 시점에서 오늘 이런 주제를 들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처럼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가지고 계신 좋은 뜻과 또 경험 이런 것들을 그냥 전부 다 풀어놓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님 오른편 순으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이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함께해 주십니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이차장 함께해 주십니다. 김성숙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함께해 주십니다.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함께해 주십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지선 신성 ENG 대표이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재청 코스맥스 대표이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 협의회장 함께해 주십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함께해 주십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성노 4차 산업혁명위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함께해 주십니다.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용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발제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이용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께서 항아리형 경제규칙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견기업 학회장을 맡고 있고요. 광운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활법이라고 하는데 기업활력법. 그게 이제 민간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사실 총리님이 다 말씀하셔서 제 얘기가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제가 좀 확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아리형 경제라고 하는 것을 구축할 수 있는가. 그 핵심은 이제 중견기업과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산업정책이라는 게 있고 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BCG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데 이 산업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 우리 산업이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산업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이냐. 그 어떤 한 산업에서 시장 마켓시어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키워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니까 이건 이제 기업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정책과 기업 정책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들여다보면 BCG 매트릭스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조금 이제 떨어져서 좀 활력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정한 규모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군을 우리가 젖소군 또 캐시카우라고 하는 영어로는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런 군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 반도체 같은 것들이 이제 아마 저쪽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박영선 장관님 굉장히 밀어주시고 계시는 차세대 산업군을 육성하는 것. 이건 아직은 뭐 확실하게 돈을 번다 부가가치는 없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소벤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들이 커서 아까 뭐 데카코니니 뭐 이런 단어들이 최근에까지 이제 최근부터 쓰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아주 국가적인 스타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벤처는 아직은 스타가 되기 바로 직전이니까 퀘스천 마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회전을 하면서 이 세계 분면이 회전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좋은 산업 정책, 좋은 기업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추수 산업이나 이런 어떤 그 돈 잘 벌고 있던 기업들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차세대 산업 중에서 좀 미끄러지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스타 산업에서도 미끄러지는 기업들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쇠퇴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재활할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산업 정책과 기업 정책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면, 그다음에 2분면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잘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별을 좀 세게 쳤는데 잘 안 보이네요. 별 3개, 3점 만점에 3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되는 것은 한 10여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따라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거 이제 국제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 특히 기업가 정신 분야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단순 일본과의 비교만 하면 전 세계와 비교하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굉장히 앞서고 있는 분야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새내기 어떤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국의 주력 산업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 화학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쭉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들 기업들이 자꾸 이제 쇠퇴 기업화 되는 거죠. 이 쇠퇴 기업을 다시 재활력시키는 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전세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뭐 저희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 중에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최근에 와서 조선 3사가 다시 LNG 선을 갖다 대규모로 수주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 재편 심의, 다시 말해서 기업 활력법과 같은 것들이 잘 좀 작동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산업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이 두 사분면에서는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유독 작동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퀘스천 마크의 중소벤처 기업들이 이 스타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금 현재 에러가 확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쪽에서 이제 스타 기업, 퀘스천 마크에 있는 이게 앞으로 미래가 잘 될지 아닐지 뭐 씨앗을 뿌려놓은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이 기업들이 미래 가가지고 엄청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과 그다음에 이 안에서 들여다보면 이 그 젖소 기업이나 캐시카우 같은 그런 기업들은 대기업도 있지만 대기업과 협력을 해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견기업 영역과 관련된 이 부분들이 참 관리되지 아니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저희 학회를 제가 맡으면서 중견기업 학회를 맡으면서 느낀 문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들여다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정책의 오류가 발생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중소벤처에서 퀘스천 마크에서 이 스타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 진입 루트 중견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진입 루트를 차단시켜버리는 각종 제도와 여러 가지 어떤 장애 요인들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대기업과 같이 존재하는 이 중견기업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중견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홀대시켜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이 상당 기간 오랜 동안 지속돼 왔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많은 분들과 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그런 연구를 이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을 현재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대기업의 아류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기업이니까 더 이상 성장시킬 필요도 없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어떤 정서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뭘로 나타나냐? 아까 총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의 어떤 그런 그 경제 구조는 뭐냐면 양극 경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아리형이다, 양극 경제다 비슷한 그런 개념일 것 같습니다만은 소위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소위 고용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간단하게 하면 9988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99% 중소기업이 88% 고용을 만들어낸다, 창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용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고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의존하고 또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대기업이 의존하는 어떤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중간에 있는 그 중견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의 의미는 굉장히 박약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중견기업이 늘어나는 개수인데요. 이게 실제로 잘 돼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통계적인 조작이 약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좀 바꿔버렸거든요. 중견기업의 어떤 기준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바꾸다 보니까 이연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한 것이 2월 돼서 나타난 효과도 존재하고요. 어쨌든 간에 2018년에 한 4,600여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허수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여기에는 관계기업이라는 게 있어서 중견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중견기업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도 몽땅 다 중견기업으로 치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실제로 한 2,200개 정도, 대한민국 2,200개 정도. 그럼 중견기업의 정의가 뭐냐? 제조업 기준으로 대략 1,500억 정도, 그다음에 서비스업 기준으로 약 4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건 뭐
글로벌 수준으로 가면 뭐 그냥 중소기업 수준으로밖에 전락이 중소기업밖에 안 되는 기업들의 개수가 2,200개. 물론 그 중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도 존재합니다만은 이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뭘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우리가 우리 한국 경제의 큰 흐름이 어디서 꺾여 버리게 되냐면 2010년도에서 꺾이게 되는데 이 시점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한국 경제는 2010년도 이전에는 세계 경제의 GDP 성장률을 항상 앞서왔습니다. 뒤로 빠진 적이 예외적으로 한두 번 있었을까? 항상 앞서왔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한국 경제의 글로벌 GDP 성장률이죠.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여기서부터까지 대부분이 과거에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씨앗 뿌려가지고 만들어준 산업 정책에서 만들어진 기업들이 지금도 우리는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유망한 친구들을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다.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드리나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조금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미래 부가가치를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중견기업이 도대체 육성이 왜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진로가 차단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커다란 것은 우리 정서입니다. 사실은 국민 정서라고 대변되고 국민들도 그럴 수 있고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정부에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하여튼 이 하나의 어떤 커다란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분법적 사고가 존재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기업에 대한 정의는 대기업, 과거에 중소기업, 대기업과 같은 이분적 개념으로 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중견기업이 이제 혼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은 대기업이야. 이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보려고 했던 대기업, 우리가 여기서 대기업이라는 것은 상호 출자 제한 금지에 관련된 기업이니까 재벌 기업이라고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동일 반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있느냐? 이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중견기업은 그들 기업에게 가야 될 모든 유탄을 누가 맡고 있느냐 하면 중견기업이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위 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인식되면서 오는 문제,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중견기업은 징벌적인 여러 가지 법 제도, 그다음에 당연히 중견기업은 대기업이니까 안 도와줘도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금융이라든지 이런 건 실제 피돌기가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가지고 대두되게 되고요.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피터팬 증후기라는, 나는 중견기업 안 될래라고 하는 희한한 소위 기업가 정신을 쇠퇴시키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 벤처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과정 모든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정신인데 이것들이 훼손되는, 그래서 중소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니 중간 다리가 부러져 있는 형태가 대한민국의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작게 되어 있네요, 폰트가.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와 중소기업의 어떤 범주를 들으면 가장 이제 유명하게 저희가 이제 참고하는 데가 협력 촉진에 관한 상생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법에 의하면 뭐라고 되냐면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중견기업 과 관련 육성법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 법이 활용되고 있고, 많은 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중견기업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요. 한국은행에서도 2019년에 중견기업 카테고리를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존재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여러 가지 법제도도 존재합니다만 그런 법제도, 특히 조세특례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불이익도 존재합니다만 R&D 상에서도 상당 부분 예산상에 비교를
비교를 해보면 대기업이니까 일반 우리가 통칭하는 재벌형 대기업인 경우는 스스로 R&D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중견기업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금은 중견기업에 쏟아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견기업 예산이거든요. 2019년에 약 한 439억 정부가 지출했고요. 2020년 417억 좀 줄었네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 예산은 1조 744억에서 1조 한 4,800억으로 이제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언밸런스가 불균형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금융 불이익이 이제 나타납니다. 제가 놀랍게도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50% 이상이 비비급입니다. 비비급이라고 하는 얘기는 금융에서 돈 좀 가서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A급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이게 A급에 도달하는 건 무슨 언감생심이고 B급이고요. 지금 현 자동차는 거의 B 이하가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열악한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얘기는 금융이 지금 절대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그 허리 축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신을 못 받으니까 뭐 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내부 유보 자금을 쓴다. 이 기업들이 내부 유보 자금이 넉넉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난 쓸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제 내부 유보 자금이 이제 활용하는 동조가 너무 높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상에 여러 가지 쉽지 않다. 그럼 중견기업은 우리는 도대체 뭐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아까 4,600개라고 하는데 한 2,20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기업의 개수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0.8%에 해당되는 중견기업이 매출은 전체 15.7%, 대한민국에 만들어낸 총 매출 구조의 15.7%, 그다음에 고용은 13.8%, 수출은 16.3%, 대한민국 전체 수출을 의미합니다. 이런 엄청난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안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좋은 일자리 제공이 굉장히 주역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기 굉장히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인구공 문제만 해도 중견기업이 활발하게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대졸 기업 초봉의 중견기업이 대개 한 90%에서 93%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일자리인데 이것이 충분히 10여 년 동안 확대됐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여기는 이제 뭐 광동제약, 보령제약, 뭐 예를 들면 코스맥스, 한샘 이런 게 다 중견기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못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경제로 가면 우리 총리님도 가끔 이제 순시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각종 뭐 창원 상단이나 구미 상단에 가면 옛날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됐었으니까 먹고 살았는데 대기업이 전부 다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제 공장을 이전하면서 여기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과정으로 가죠. 여기에 중견기업이 살려내는 어떤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길러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지방 경제가 공동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것을 되살려낼 수 있는 주역도 스펀지처럼 그 중견기업들이 빨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과 같은 경우에 독일과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에서 극명한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탈리아는 중소기업만 존재하는 우리로 보면 9999입니다. 99% 중소기업이 99%의 그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고요. 독일은 대개 99, 한 7, 6 정도 됩니다. 99%의 중소기업이 77%, 76%의 고용을 책임지고 그 사이를 누가 메꾸고 있냐면 중견기업이 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충격을 독일은 받아서 흡수했고 이탈리아는 흡수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보면 맨 꽁지가 이게 이탈리아입니다. 맨 꼭대기가 독일입니다. 이런 위기 극복 능력도 중견기업이 있으면 가능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하나에 묶는 어떤 이분법적이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하나의 사다리 정책으로 움직여야 되지 이걸 왜 이분적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빨리 이제 의식 전환을 해야 되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산업 정책 포커스가 어디 들어있냐면 소위 내수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오버랩이 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오버랩이 되면서 소위 경쟁하는 모습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가에 있어서의 대외 의존도는 88%가 넘는데 글로벌 수준으로 보게 되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지티브섬 게임으로 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제로섬 게임으로 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빨리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징벌적 법제도, 대표적인 게 이제 연구개발 분야가 대단히 조용합니다.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군에서 꼬랩입니다. 한 0.8% R&D 집약도가 연구개발 집약도가 0.8%가 안 될 겁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것도 들어가면 조세특례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개발조차도 특례를 확 줄여가지고 오히려 징벌적으로 벌을 주는 행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개선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R&D 제도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금융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 대기업, 중견기업이 하나의 묶음으로 묶이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중견기업에는 전혀 신경을 국가도 안 쓰고 국민도 안 쓰고 당연히 금융권에도 신경 안 쓰고요. 지금 보시면은 만기 연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되죠. 제가 같은 경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PB 이하인데 어떻게 만기 연장을 해줍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애로를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정부밖에 없어요. 시중은행에서 뭘 하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결국은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화 신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들여다보면 기업당 보증 최고 한도가 30억 원으로 딱 묶여져 있어요. 이게 언제 저렇게 액수가 적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늘려줘야 되고요. 늘려주려고 한다면 신용보증기금에 펀드가 필요하겠죠. 이제 펀드는 대개 이제 보게 되면 대체로 한 펀드에 한 20배 정도의 어떤 금융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돼가면 2조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금융애로 같은 것들을 이제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영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시간이 조금 넘어 30분까지 했는데 한 2, 3분만 정도 더 제가 쓰겠습니다. 지금 항아리형 경제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중견기업의 숫자를 늘려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어떤 기업을 늘려줘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견기업이 사실은 대기업과 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같이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요건도 있습니다만 R&D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의 간섭을 받는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의 간섭을 받는 그런 부분이 나쁜 기업이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같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들여다봐야 될 게 소위 제가 이제 표현할 때 벤처형 중견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벤처형 중견기업이라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 박영선 장관님 계십니다만은 벤처 1,000억 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 매년 한 60개 정도씩 새로운 1,000억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소 벤처 기업들이 올라오는 것들인데 이들 기업들을 빨리 성장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보면 184개가 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어떤 속도 그런 정도 속도를 가지고 중견기업으로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중견기업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죄송합니다만 중견기업이 약한 게 뭐냐면 생태계적 성장을 하는 힘이 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협력적으로 성장하는 힘이 약한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들여다보면 국가적으로 중견기업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인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재미있는 사례를 제가 발견해서 정부의 산자부에 이제 보고를 하고 이 산업 정책에 이제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소위 얘기는 중핵 기업이라는 걸 좀 만들어 놓자. 이제 이 중핵 기업의 핵심은 뭐냐면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ODM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DM 기업. 다시 말해서 다른 기업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주는 기업이죠.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주고 본인은 자기 브랜드를 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뭘 하느냐면 옆에다가 협력기업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돈도 대주고 발굴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한 생태계를 만들면서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기업이 중견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형태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육성하면 훨씬 의미 있는 중견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토 중견기업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좀 잘 안 보이시는데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다 포진되어 있고요. 동남권 이쪽에 호남권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호남권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나라 전체 중견기업의 6.5%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방 경제를 키울 거냐 이 말이죠. 그다음에 중소기업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 향토기업에서 향토형 어떤 중견기업을 빨리 우리가 확충해서 만들어가는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훨씬 우리가 좋은 중견기업 정책, 앞으로 우리가 아까 이 허리가 살아있는, 그다음에 미래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업들의 군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은 두 번째 발제 마무리 이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께서 GBC 변화와 소재 부품 장비 히든 챔피언 키우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황철주입니다. 오늘이 이번 달이 우리 정부에서 1년 전에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대한민국의 소제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시작한 지가 한 1년이 된 날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 전에는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행사도 했었는데 했다, 불가능하다는 걸 했다, 할 수 있다 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년 만에 이 정도로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의식 변화가 있었던 것은 대통령님과 총리님과 장관님들의 정말 훌륭한 리더십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3년도에 창업을 해서 27년 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일을 해왔는데, 과거 1년 동안 이렇게 큰 변화나 소부장의 결과를 만든 적이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총리님,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그동안 소부장 히든 챔피언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 또한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도에 반도체 D램에 투자를 시작해서 거의 한 40년 이상 돼 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든 인프라를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하면서 성장을 해왔다. 그래서 40년 전에 협력했던 회사와 40년 전에 협력했던 그런 재료 부품 소재 회사들과 그런 제품을 사오면서 협력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굳이 그 협력업체들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 소재들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런 고정관념으로 40년을 지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잘해봤자 기본이고 잘못되면 문책받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인 중심의 경제 구조였다. 그래서 경영인은 단기 성과를 볼 수밖에 없는 지배 구조이기 때문에 미래 5년 후, 10년 후를 위해서 투자할 수 준비를 하기가 좀 힘든 경영 체제다.
그리고 시장의 폐쇄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가치보다는 시장의 기득권과 신뢰를 선택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99년도 말에서 2000년도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한국에 세계 1등 했는데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더 이상 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네 회사를 예를 좀 올려봤습니다. 레인콤, MP3의 레인콤이 대한민국 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MP3는 세계 최초로 MP3를 개발했습니다. 일본 산업이 왜 세계적으로 성장했냐라고 보실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워크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개발한 워크맨은 세계의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기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워크맨이 좋으니까 일본의 모든 제품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산업의 성장 동력이 워크맨이었다. 근데 이 워크맨을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10년 이상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레인콤의 MP3가 일본의 워크맨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일본의 워크맨이 시장에서 퇴출되니까 일본의 성장 동력이 없어졌습니다. 일본의 성장 동력이 없어지니까 우리 한국의 대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 MP3가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MP3 레인컴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레인컴이 2000년도 초에 MP3를 개발했는데 애플은 2001년도에 아이팟을 개발해서 이때 이전까지 애플은 거의 망해가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MP3를 한국이 만든 MP3를 좀 더 개량해서 더 좋게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6배 이상이 되는 기업이 됐습니다. 싸이월드 또한 친구 찾기로 2001년도에 창업을 해서 성장해왔었는데 2004년도에 똑같이 페이스북이 친구 찾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3배 이상 커왔다. 네, 저희도 제가 1993년도에 창업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나사 하나도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쓸 수 없다라고 했을 텐데도 정부,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이 다 합쳐서 함께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게 정부의 리더십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D램 캐패시터 전용 장비를 개발해서 세계 1등 마켓시어를 달성하면서 성장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유피케미칼도 2000년도에 저희 주성가 세계 최초로 ALD 장비를 만들 핵심 전구체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넘어가면서 정부가 이제 반도체는 됐다, 디스플레이는 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소부장의 경쟁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D램과 디스플레이의 역사입니다. D램은 1970년도에 인텔이 양산에 성공하면서 세상에 나왔는데 1970년도에도 D램은 1 트랜지스터 1 캐패시터로 시작해서 지금도 1 트랜지스터 1 캐패시터입니다. 변화되는 게 없고 사이즈를 줄이는 혁신만 해왔고 2000년도 우리가 세계 1등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또한 브라운관에서 시작해서 LCD로 가면서 우리가 1990년도 말에 세계 1등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1등을 하기 전에 1등 일본, 미국, 유럽 장비 부품 재료 회사하고 협력해 와서 왜 그 회사가 우리는 한국에서 국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회사로 일본 회사, 미국 회사를 찾아가서 그 회사가 다른 회사랑 협력하는 방법이나 정보를
습득해서 우리가 빨리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등이 됐다. 대한민국의 디램이 확실한 1등이 됐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미국, 유럽 회사와 공동 개발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 반대로 본다 그러면요. 우리보다 기술력이 낮은 우리의 경쟁 회사 또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일본, 미국, 유럽 회사하고 협력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정보가 그 회사를 통해서 넘어갈 수도,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져온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확실한 1등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대중소 그 기업끼리 협력하고 같이 연구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축할 때 지속적인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쉽게 하느냐, 힘들게 하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거는 기업가 정신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한민국은 세계 면적의 0.07%밖에 안 되고 세계 인구의 0.7%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조그만 나라가 갖고 있는 천연 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기술 혁신과 통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는 이 그 기술 혁신과 통상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직 좀 덜 느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전략은 5년 후의 통상을 위한 산업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 전략을 우리나라의 산업 전략을 성공하기 위한 R&D를 하고 이 R&D는 원리의 혁신에서 결과의 혁신으로 하는 R&D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 공유와 육성 경제를 조성할 때 혁신 경제가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 기술 초기 시장 육성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은 태어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혁신은 가치가 있을 때 시장에서 워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 혁신 기술을 인허가 내는데 굉장히 어렵다. 인허가 내는 데는 많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혁신은 기다릴 수가 없다. 공무원은 혁신에 대한 인허가를 낼 수 있는 만큼 빨리 움직일 수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민간 육성위원회가 만들어서 그 조건부 인허가를 해줄 때 혁신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IP 거래 시장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기술 혁신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 혁신을 그 가치를 올리려면은 국제 IP 거래 시장을 대한민국에 유치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제 IP 거래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P 중개사가 육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IP 거래 중개사 육성에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시대다. 그래서 빠르게 자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분업적 협력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다. 정부와 출연연과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이 한 마음으로 돼서 그 힘을 합칠 때 강대국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전략적인 M&A 활성화, 산업경제가 필요하다. 이 모든 건 기업가 정신이 함양하고 공유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식과 기술과 정보와 통계들이 빛의 속도로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ICT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ICT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른 나라에 가서 큰 돈을 벌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보가 늦게 공유되고 통계가 늦게 잡혔기 때문에요. 지금은 통계가 실시간에 잡히고 정보가 실시간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른 나라에 가서 큰 돈을 벌어 온다 그러면 그 나라 정부가 규제가 실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기업이 와서 큰 돈을 벌어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처럼 다른 나라 또한 마찬가지다. 이게 ICT 산업혁명 시대의 통상이
통상이고 산업 경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량 다품종 고부가 가치 다국적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때 대한민국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산업의 경쟁력을 구출할 수 있는 게 강한 벤처, 중견, 중소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만 불을 넘어서 5만 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중소 벤처, 중견 기업이 만들어질 때 지속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경쟁력은 스펙이 좋고 많이 하는 경쟁력이 아니고 빨리 자라는 경쟁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빨리 자라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분업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1993년도 그 반도체 장비 개발하고 창업했을 때는 정부 주관으로 애트리에서 정부 그 출연연구소, 대학, 그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다 모여갖고 밤새 토론하고 함께 연구하고 부족함을 채워갔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반도체 강국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3만 불의 정체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결과는 사람이 만드는데 국가의 경쟁력 또한 산업의 경쟁력 또한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해봤습니다. 경영자, 사업가, 기업가. 경영자는 단기 효율을 극대화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지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성과 효율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사업가는 기업가가 만든 혁신을 융합해서 기업을 설립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업가는 혁신을 하고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공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 과거 거의 한 4, 50년 동안 우리는 전문 경영인 육성에 집중을 했고 그 기업가 육성에 인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업가, 사업가, 경영인을 균형 있게 육성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경험은 지역적으로 찰나적으로는 1등을 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보통밖에 안 되는 거다. 이게 ICT 산업혁명 이후의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1등은 리더의 통찰력과 그 통찰력을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하는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과 신뢰가 합쳐질 때 성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태어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혁신입니다. 혁신은 완벽한 게 아니라 차별화된 겁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혁신과 신뢰는 한 공간에 한시에 동시에 존재하기가 힘든데 우리는 혁신 보고 신뢰를 갖기를 요구해왔다. 그래서 혁신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은 이 찰나적인 시간을 놓치면은 혁신은 보통이 돼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 초기 시장 육성 정책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은 혁신 경제는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이 행복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업가다. 이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시대에 맞는 기준을 재정립하고 혁신과 성공의 지도를 그리고 성공을 위한 판단과 결정을 하고 리스크를 책임지고 극복하고 성공, 혁신, 희망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보스형이 그 산업 경제를 성장을 시켰지만 앞으로는 리더형이 성장을 시킬 수밖에 없다. 저는 보스형은 돌격 앞으로 형이고 리더는 나를 따르라 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는 젊은 세대다. 결국은 리더가 지옥인지 천당인지 길을 닦아서 나를 쫓아와라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과거에 살아오면서
혁신을 하고 누구보다도 좋고 싸고 장비를 기술 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세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냐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성공은 속도 곱하기 혁신의 가치 나누기 시장의 기득권이다. 속도와 혁신의 가치는 개인과 기업의 몫입니다. 총리님께서 그 분수의 경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철학이 있는 말이고요. 이게 분수가 이게 분모와 분자가 역할을 명확하게 않으면은 성공은 없다. 분모의 역할이 시장의 기득권이 무한되면은 혁신의 가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시간을 빨리 하고 속도를 올리고 혁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개인과 기업의 몫이지만 시장의 기득권을 조정하고 조정해주는 일은 리더와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부장 히든 챔피언뿐만 아니라 그 항아리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요, 시대와 세계 통상 환경에 맞는 산업과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기술 혁신을 절대 보호해야 되고 혁신을 우대하는 산업 경제가 돼야 되고 혁신기술 초기시장 육성 민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M&A 육성 정책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시장 공유와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제 IP 거래 시장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다. 그리고 IP 중개 거래사가 육성이 돼야 되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그림을 한 그려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구 수가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이 2천만 명의 가구 수를 움직이는 중개사가 10만 정도 돼요. 이 10만 그 중개사가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2명이라 그러면은 30만 명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택을 거래하는데 거래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IP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의 특허는 200만 개고 세계 특허는 1,9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은 360만 개 정도 되고 세계 기업은 1억 개 정도 됩니다. 1억 개 회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보다 어떠한 성장 동력보다 훌륭한 성장 동력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30만 명 이상의 양질의 고용 창출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분업적 협력 시스템이 구축을 정부께서 좀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기업인 한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 모든 국민들한테 기업가 정신이 함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과 혁신과 1등은 리스크와 속도와 시간의 변수를 극복한 결과다. 근데 우리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리스크를 피하고 속도와 시간의 변수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리더고 이거는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업가 정신 함양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척준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중계 시간 관계상 간단한 질문 한두 개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참석자분들께서 첫 번째 발표와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스타기업이 되는데 필요한 거는 제일 필요한 거는 연구 인력하고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기니까 연구 인력 부분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연구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은
보통 다 대기업에 가요. 삼성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저 바이오를 전공하고 있으니까 바이오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우수한 연구 인력이 중소벤처기업엔 안 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까지.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 가는 정도의 고급 인력들이 어디는 가냐면 국책연구소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책연구소는 마치 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 국책연구소에 있는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들의 고과 평가? 이게 뭐로 평가가 되냐면 학술 논문 낸 거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특허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모이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순수 학문에 기여하는 바가 더 커요. 이 사람들이 학술 논문 내는 거에 더 기여를 하거든요. 그게 또 그 사람들 승진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국책연구소가 산업에 기여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 아예 과제부터 그리고 그런 그 연구 성과물들이 중소벤처기업에 기술 이전이 되는 그런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요새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시도가 된다 그러면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책연구소의 평가 잣대가 좀 달라져야 돼요. 아마 저 통계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국책연구소, 특히 생명공학연구원이나 이런 국책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연구 실적을 쌓아서 어디로 가냐면 대학으로 갑니다. 대학 교수로 가거든요. 이분들이 국책연구소에서 주로 좋은 논문 많이 내서 대학 교수로 가는 게 이 사람들의 진로예요. 이거는 국책연구소의 전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책연구소가 거기는 우수 인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장비도 있고요. 거기에서 제 역할을 해주면 중소벤처기업이 없는 연구 인력과 없는 장비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제가 뭐 거기에 좀 첨언해서 말씀 좀 드렸던 괜찮으실까요? 네, 국책연구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그 문제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견기업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나 결과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다 못 드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가치 있는 부가가치를 잘 만드는 중견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벤처형 중견기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R&D 지원 제도가 대폭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상 말씀 못 드린 그 자료 중에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의 중견기업들이 R&D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에 15%가 좀 넘었어요. 2016년에 14%로 줄고요. 2017년에는 10%로 줍니다. 중견기업들이 연구 안 합니다. 희한하게 정부가 이제 수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관심 사업이 없대요. 정부가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하고 맞지 않아요라고 하는 것이 50%가 넘습니다. 이게 도대체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그 R&D 사업의 심사 기준이 톱다운형입니다. 이런 첨단형 기술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하오니 응모하십시오라거나 버텀업 과제가 이것이 이제 비판이 심해지자 버텀업 과제로 이제 전환된 부분도 존재하는데 이것도 심사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심사하시는 분들이 뭐 아름답고 멋있고 첨단스러운 것을 뽑아주지 낙후된 거 금연기술이니 뭐 이런 뿌리 산업과 관련된 거 뭐 뽑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첨단 산업이 그 R&D 과제의 선정 과정이 전부 다 첨단이나 신사업이나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돼 있더라.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돼 있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종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첨단 신산업 중심의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집어넣은 그런 R&D 과제의 결과물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문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만 평가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전부 다 스파이냐, 정부가 돈 엄청나게 대주고 다른 나라 연구 논문에 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소개만 해주는 거강꾼이냐, 이런 비판도 나올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하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사업 내에서 R&D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하는 R&D 과제를 버텀업으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그 독일 제도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독일 제도는 철저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4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실무적인 아주 과학적이거나 무슨 어떤 노벨상을 지향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면 대개 다 실무적으로 실무형 어떤 그런 R&D 과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빨리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중견기업을 돕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첨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연합 회장입니다. 두 분 발제자 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홍 교수님이 중견기업 금융에 대해 가지고 신부하고 기부하고 한도가 30억이다. 언제 이게 정해졌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1997년 이전에는 15억이었습니다. 199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IMF 상황이 터지면서 한도를 늘려준 것이 3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20몇 년 동안을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김재섭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업가 정신이고 그런 걸 함양해 줘야 되고 정말 죽이지 말아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 봤는데 유니콘 기업은 잡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기업인가 하는 논설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좀 커가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규제의 절벽에 와 닿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소벤처의 박영선 장관님, 성유무 장관님 정말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어느 순간에 밑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다는 것은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제일 저희들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가들한테는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 분한테 각각 그러면은 이 현상을 파악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우리 황 대표님이나 이용 교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면서 제일 가슴에 철천지 원한같이 있는 그런 걸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이것만은 꼭 돼야 되겠다. 이번에 이 모교 대회에서 저는 그런 것도 하나 건져가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그 정도로 이렇게 가슴 아픈 적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혼자 창업해서 27년 동안 이제 세계 경쟁을 하면서 느낀 게 가면 갈수록 어렵다. 창업했을 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한 100억 올리면은 더 어렵고 거기서 500억 매출이 올리면 더 어렵고 1000억 올라가면 더 어렵고 또 2000억 올라오면 더 어렵다. 세상 가면 갈수록 어렵더라. 근데 기업이나 그 가정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막내나 장남은 부모가 항상 관심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중간 쪽에서는 항상 찬밥이죠. 형 입던 옷 입고 이렇게 챙기는 건 이런데 이제 그게 이제 중간 중간층의 그 어려움이 서러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요. 그래도 그
그 중간이 이제 옛날에는 장남 위주로 성장해야 될 때가 있었지만, 막내를 챙겨줘야 될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그 항아리형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셨잖아요. 그러면은 정부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건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세계적으로 커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장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그게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국산화를 했든 세계화를 했으면 한국에서 기술 개발한 만큼 가격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 조달도 우리는 혁신 경제고 혁신 국가인데 싼 가격으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혁신은 필요 없다. 모방하고 고생해서 싸게 만들면 된다. 이거걸랑요. 우리가 모방 경제에서는 그게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그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혁신성이다. 혁신성이 있는 건 혁신에 대한 우대가 되는 조달 정책과 시장 공유 정책, 이거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국산화가 했는데 외국 거를 다 사오고 있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그게 무의식적으로 사오고 있어요. 옛날에도 협력해왔으니까 지금 바꿀 필요가 뭐 있냐. 근데 지금의 그 협력은 우리 경쟁자를 도와주는 협력이다. 근데도 무관심하게 갖고 있걸랑요. 그거를 끊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부의 리더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등 하지 않을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다. 우리가 외국 회사하고 협력을 하면은 그 협력의 노하우가 우리의 경쟁 국가한테 넘어가니까 1등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하고 공동 개발하고 그 구매를 우선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됐든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는 아무래도 금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특히 가장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산업이 이제 자동차 산업일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가솔린 엔진으로부터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쪽으로 이제 진화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 만들수록 손해고요, 수소 자동차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신산업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가솔린 엔진 자동차는 지금 시장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여기에 대응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동차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몇 개 잘 나가는 반도체나 이런 것을 몇 개를 빼놓고 보면 굉장히 금융 문제 지금 심각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견기업의 평균 그 신용평가 등급을 들으면 BB 이하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사채급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돈 구하기 참 어려울 텐데, 이 금융 문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보다 상위에 있는 문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도 마찬가지고 심리 아닙니까? 내가 미래가 보이면 막 그냥 달려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기업에서 가장 커다란 그 규제를 주는 법이 이제 조특법, 조세 특례와 관련된 법, 상생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상증법, 이런 몇 가지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R&D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중견기업도 이제 핵심적으로 R&D 지향형적, 그다음에 글로벌 지향적인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갖는 중견기업들이 많았겠죠. 이들 기업들도 이제 R&D형으로 이제 진화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당면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국가 그 R&D 자금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그런 심리적인 어떤 동기를 주지 않는 이 제도는 반드시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한 가지만 정말 저보고 피토하고서 이건 꼭 관철시켜 보라고 한다면 R&D 제도만큼은 조금 손 좀 봐주십사. 소득법에 있는 제도만큼은 이게 이제 3천억 이하인가 뭐 이게 몇 가지 제도가 저도 법이 하도 복잡해서 다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R&D 세제와 관련돼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갔을 때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요. R&D라는 게 어떻게 3년 만에 끝나겠습니까? 이게 유예 기간을 대폭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해 버리든지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를 과제를 자꾸 그 논문형 과제를 내지 마시고 실천형 과제로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독일 같은 경우는 프라운호퍼라고 하는 그 연구조합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를 하는 그런 그 연구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중견기업이 숫자를 대폭 늘리는 제도를 정말 핵심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봤는 벤처기업, 천억기업 이건 정말 보물입니다. 이 보물들이 지금 현재 피터팬 증후군 때문에 난 안 갈래요. 거기 왜 가가지고 고생합니까?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안타까운 일들 왜 만들어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억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한 50에서 60개 정도가 매년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진입이 일어나면 유니콘이 됐든 데카콘이 됐든 갈 텐데 각종 법 제도가 정부 정책에 비해서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간의 M&A 이거 좀 장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들어다보면 카카오라는 기업이 사실은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이제 올라섰는데 물론 대기업이 됐으니까 뭐 이 기업을 더 이상 뭐 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M&A 과정이거든요. 근데 M&A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이 족벌 기업을 만들고 문어발로 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엑시트 플랜, 다시 말해서 자기 돈을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다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 우리는 전부 다 IPO 기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빨리 중소벤처기업에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M&A에 할 수 있는 활성화 풍토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은 2부 자유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주신 이용 교수님, 황철주 대표님, 그리고 지금까지 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관계자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 5분간 휴식